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주가 튀어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전반적으로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혀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만큼 투자자들은 매수 확대로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13% 폭등했습니다. 하루 사이 시총이 3,29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7% 급락했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같은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엔비디아 시총이 3,290억 달러 증가한 것은 미국 증시 역사상 1일 사상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폭등한 것은 월가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토픽으로 선정했고 전일 실적을 발표한 경쟁업체 AMD가 호실적을 발표해 AI 전용칩 추구가 여전히 견조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달러 환율이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49엔대로 하락했습니다. 1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N달러 환율이 150엔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19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 지난달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하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엔화 강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으로 중동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뉴욕 유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유가는 전날까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니에는 직전 날 열린 마수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한 이란 방문한 터였습니다. 이란과 하마스는 하니에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는데요. 중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 유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려들었는데요. 결국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어서 그 기술주가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엔비디아는 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국제시장은 정말 수많은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가보자면 증시는 엔비디아 랠리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우는 0.24%, S&P 500은 1.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투자를 권했고 이후에 13%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자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고 있는 AMD도 4.36% 급등하는 등 다른 빅테크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이제 4.25% 급등을 하면서 이 전기차는 니콜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 8번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이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1년 동안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함에 따라서 9월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는 9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이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금리 인하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총체성과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신뢰가 금리 인하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우리의 확신을 더해줬고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확신이 강화가 될 것이다 라면서 물가가 목표 범위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이 최근 실업률 증가와 노동시장의 약세에 주의를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면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연준이 물가와 노동시장을 동등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물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 정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가 12만 2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쳐서 최근 6개월 중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15만 개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시장의 약화로 인해서 동일 직장 근로자들의 12개월 임금 증가율도 3년 만에 최저치인 4.8%로 떨어졌습니다. ADT의 수석 경제학자는 임금 상승이 둔화되며 노동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무역과 운송이 신규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미디어, 화이트 컬러, 제조업 분야 고용은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하는 지표인 2분기 고용비용 지수는 0.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1.2% 증가와 다우존스 예상치인 1% 증가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이번 금요일 발표할 신규 일자리를 18만 5천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37 맥스 기종의 잇따른 사고로 위기에 처한 보잉이 새로운 CEO로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를 지명을 했습니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사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전 대표로 2021년 은퇴 전까지 월가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보잉 이사회 의장은 켈리는 존경받는 리더라며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 제조업체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 CEO 데이비드 캐루는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사고 이후에 올해 연말까지 사임을 할 예정입니다. 보잉은 2분기에 14억 4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주당 순손실은 2.9달러로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과 아이폰 할인 덕분에 매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애플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아이폰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는 직전 분기 10.5% 감소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6월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5월 중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을 최대 20% 할인 판매를 하면서 4월에서 6월 분기 아이폰 판매 감소율을 3.1%로 줄였습니다. 이는 첫 3개월간 6.6% 감소에 비해서 나아진 결과입니다.
또한 서비스 사업 부문도 성장 중인데요. 앱스토어, 애플 TV, 뮤직 등 구독 서비스는 13.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애플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WWDC에서 애플은 AR 기능 도입을 발표를 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 시리즈가 강력한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2분기 390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5.1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조세 업자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383억 1천만 달러보다 약 2%,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4.73달러보다 약 9%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살해가 됐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31일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니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현지 시간 새벽 2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하니에가 테헤란 거주지에서 살해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니에는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하니에를 살해함으로써 가혹한 처벌을 받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란은 하니에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조금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니에의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 없이 확전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살인이라며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채 매입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는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천천히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업종에서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향후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와 물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 축소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9명의 정책위원 중에 7명의 찬성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4로 집계가 되면서 석 달째 경기 수축을 나타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월 PMI 수치는 전월 49.5보다 소폭 하락했고 예상치인 49.4와 일치했습니다. 비제조업 PMI는 50.2로 확장을 나타냈고 이는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되고는 있지만 비제조업 경기는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구글 택한 애플, 반 엔비디아의 요동치는 AI칩 시장.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학습 모델로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빅테크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TSMC와 SK하이닉스 위주의 공급망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29일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 논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이 되는 AFM 온 디바이스와 AFM 서버 모델을 클라우드 텐서 프로세서 유닛에 학습시켰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TPU는 구글이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칩입니다. 애플이 직접적인 기업명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최첨단 AI 훈련 과정에서 구글과 협력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셈이고요. 현재 오픈AI와 MS, 엠트로스픽 등 거대 AI 모델을 훈련 중인 빅테크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엔비디아 AI 가속기 중심의 공급망을 해체하고 새판 짜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현재 한 대당 기본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AI 가속기 시장의 90% 이상을 확보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 물량 확보가 어려운 판단입니다. 이렇다 보니 반 엔비디아 빅테크들의 합종 연행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생산은 TSMC가 맡고 있고요. TPU의 생산과 HBM 패키징을 TSMC가 맡고 있다고는 하나 구글과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하면 애플과 구글의 협력 관계가 구체화될수록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엔비디아 독립 시도 현황입니다. 우선 애플 자사 AI 모델을 구글 TPU에서 훈련시키고 있고요. 구글의 경우 AI 전용 반도체의 TPU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개했는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179억 달러 이상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붉은 그래프를 띈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부활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자 매출로는 2년 만에 세계 1위인 TSMC를 추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는 8월에서 9월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HBM3 2승인을 받고 하반기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거사 리포트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기술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12%나 넘게 급등했고요. M7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크게 키워낸 하루였습니다. AI 학습 모델 구글 TPU 현실화될 땐 삼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가속기 가격 급등에 UA 링크이어 MS 메타가 공세해 SK와 TSMC 공급 구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와 LG 등 4개사 서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들린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 이링크 등 국내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들이 30일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MOU를 맺었습니다. 빠른 충전을 위한 초고속 충전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기까지 다양한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로봇 충전 솔루션은 충전 로봇이 스스로 전기차 충전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도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이 원활하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행정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별화된 품질을 전기차와 충전기와 관제 플랫폼이 결합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두산과 LS 등과 MOU를 맺어 2026년도까지 50기 이상을 보급해 나가기로 했고요. 협동 로봇 솔루션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 미래투자 속도전 연내 전고체 생산공법 확정한다.
삼성 SDI가 당초 계획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미래 기술 확보에 서두릅니다. 올해 말까지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생산 공법을 확정하고 46파이 배터리 양산 시점을 내년 초로 앞당기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 SDI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배터리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은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요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2차 전지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라는 방침을 전했고요. 삼성 SDI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같은 기간 24%, 당기 순이익은 38% 줄었는데요. 2분기 전고체 전지의 샘플 공급을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요청에 따라 5개사 고객사로 확대한 후 전고체 전지 생산 공법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 SDI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앞다투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세가 뚜렷하다라며 삼성 SDI 목표가를 낮춰 잡았고요. KB증권 역시 전반 고객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목표가 1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너진 2차 전지에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삼성 SDI는 31만 9,500원의 어제장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를 보여줬고요. 쉽지 않은 하반기 속에 개선은 4분기부터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 4분기부터 회복될 전망 속에 전고체 샘플 공급 5곳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반기 초기 생산시설 투자 역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격의 K방산 2분기 영업이익 3배 늘었다. 역대급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방산 5개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이 강한 만큼 K방산의 실적 호조도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등 방산 5개사는 올해 2분기 컨센서스 웃돈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카이는 수주 규모가 커지고 현대로템은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시작이다라고 하는 평가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도 영업이익이 10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2분기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중동 전쟁 확산에 더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방산 기업들도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서 대비해 반사이익을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방산업체 2분기 실적입니다. 우선 카이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내실이 단단해진 모습이고요. 작년 2,243억 원에서 올해 6,748억 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매출액도 6조 이상 넘어 27%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유럽과 중동 무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영업이익 합계 첫 2조 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3 세무 중개하고 해외 진출 노린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금 환급 플랫폼 3.3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텍스테크 분야의 슈퍼앱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우선 일각에서 표현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던 광고의 문구를 바꾸고 노출 정밀도를 높여 과장 광고 논란도 차단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글로벌 세무 플랫폼으로 거듭나가겠다라는 소식입니다. IPO 불발과 광고 논란 등을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전망인데 2020년 3.3을 출시해 가입자 2,100만 명을 모은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초 상장을 추진했지만 3월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3.3 광고와 관련해 광고 문구가 다소 단정적이다라는 지적 역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3.3 실적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 세무중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전망 역시도 밝혔는데요. 3.3 실적 추이 살펴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 논란을 부른 광고 정책을 개선하고 AI 기반 세무 중개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본 등 글로벌 사업도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테이바레스 강승희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동결시켰습니다. 다만 9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FOM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예측했던 대로 딱 코멘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질문들은 아주 잘 스무스하게 피해간 그런 FOMC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건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선거 관련돼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할 때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확신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부분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코멘트에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중립적인 수준으로 얘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AMD의 실적 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나 넘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0%, 12% 넘는 급등세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 역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버블론까지 대두되면서 기술주 급락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려감을 지우지 못한 채 갑작스럽다 싶은 만큼 부러운 급락 흐름, 이 배경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비디아 AI 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급등을 한 와중에 갑자기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CPI 발표가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물가가 너무 이제 마이너스 0.1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부터 미국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고 대신에 이제 순환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러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원래 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주가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랬는데 오히려 기술주는 내려가고 오히려 러셀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제 내리는 쪽에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결국 AI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AI 주식들이 빠졌죠.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실적 가운데 AMD도 물론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는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나쁘게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또 이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그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더 좋게 얘기를 해줬고 그에 반해서 그런 상황 하에서 실제로 모건스탠이나 다른 외국계 이제 IB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가가 빠져서 엔비디아도 살만하다 이런 레포트를 또 써줬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 맞아지면서 실제로 반등을 이루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FOMC가 딱 나와서 금리는 인하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반등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또 이번 반등을 계기로 다시 계속 해서 고점을 다시 넘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 흐름에 더해서 계속해서 그 랠리가 이어져 나갈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상승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소폭 빠진 데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엔저, 엔고 흐름들, 미국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기사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BOJ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4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0.01%였던 정책 금리를 0.25%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슈퍼 엔저 종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기존에 한번 차트를 봐보시면은 슈퍼 엔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통화를 뭐 사서 다른 걸 투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캐리라는 단어는 이자라는 단어랑 매칭이 돼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금리 통화로 운용을 하는 거죠. 0에 빌려서 뭐 한 5%짜리 통화에다가 운용을 하면 그냥 5%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환율 변동폭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이 좀 적다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옌 펀디드 트레이드, 그래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아무거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들은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헤지 펀드들이 하는 전략 중에 롱숏 에쿼티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주가 오르면 이익 나고 주가 내리면 손실 나. 이런 걸 하기엔 좀 무섭잖아요.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수익형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형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 중립성일 수밖에 없어요. 뭘 샀으면 뭘 팔아서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싸다, 얘가 싸다 이렇게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요. 근데 그게 엔캐리 트레이딩한 자금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주가 워낙 좋았으니까 한 2023년도 초반 GPT 나오면서부터 AI 주식들 사고 거기다 금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중이었으니까 중소형주 팔고 이게 이제 러셀 팔고 그다음에 나스닥 사고 이런 포지션들이 모집이 됐을 거고 그 포지션들이 계속 쌓이면서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팔고 하나는 샀는데 30%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엔화가 금리까지 또 올리기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채권을 매수해주는 양도 확실하게 줄이겠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는 쪽으로 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서 샀는데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같이 약간 시장이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어나인딩하는 그러니까 어나인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청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갚느라고 포지션을 다 없애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러셀이 좀 강세가 되고 나스닥이 약세가 됐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 전까지의 생각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러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제는 나스닥보다 못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엔화의 캐리 트레이딩 매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인기 있는 전략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딩을 청산하려는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이 올해 들어서 4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빨간색 차트가 옌 달러 차트예요. 달러 옌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여기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150엔도 깨진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녹색과 그다음에 파란색이 하나는 러셀이고 하나는 나스닥이거든요. 상승하는 게 러셀, 그러니까 나스닥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이 러셀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4월 달부터로만 딱 보셔도 러셀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번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주식을 사고 러셀을 매도했다면 이 노란색만큼의 수익이 계속 나요. 그리고 그게 반대로 돌아간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I 발표됐을 때가 내려오면서 쭉 나스닥은 내려가고 러셀은 올라가서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이랑 이거랑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빨간색은 올라갈 때 같이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얘가 갑자기 빠졌더니 얘네들도 같이 내려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얘나 청산이 됐다면, 그런 포지션이 만약에 청산이 됐다고 치면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니까 러셀을 매도해놨던 걸 사야 되는데, 다시 사야 되는데, 보통 러셀 같은 경우는 IT 주식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러셀을 다 합친 게 애플 하나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아무리 합쳐도 안 되니까 거래량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장 임팩트가 있겠죠. 임팩트라는 게 이제 누가 막 사서 올리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순환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를 뭐 팔고 중소형주를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중소형주 투자 매니저라면, 큰 기관이라면 살 때 싸게 사고 싶잖아요. 자기가 사면서 막 위로 막 올리면서 비싸게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숏 커버링,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를 정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막 사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급등했던 거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청산이 계속 일어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러셀의 강세 부분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AI 주식 같은 경우가 포커스가 더 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반대쪽의 현상들도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기술주 직전의 급락으로 뉴욕 증시도 혼조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재지수 일제의 강세 흐름을 연출해냈습니다. 러셀 2000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조그맣게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돼주면서 저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행이 더 돼야만 러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완전하게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체라는 단어보다 둔화가 되긴 둔화가 될 건데 침체는 아니야. 그래서 골디락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고 미국 경기가 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침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제일 약한 고리가 결국은 돈을 제일 많이 빌리고 돈을 잘 못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소형주들은 임팩트, 그러니까 파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되면서 수급상에서 일어나서 러셀이 강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더 막 공격적으로 중소형주로 갈아타야겠다, AI 주식을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AI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둘 중에 고르라면, 장기 투자라면.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 상황이 깨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 이전에 옆으로 쭉 갔던 그런 시기 같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직도 AI 쪽으로 포커싱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는 이번 수급을 이용해서 한두 달 뭐 리바운드 N 강세가 될 동안에, 리바운드 되는 동안에 순환매를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좀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7월 FOMC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8월 글로벌 증시 영향 역시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하 올해 2차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한 차례가 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그냥 2차례라고 두 차례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3번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할 경우에는 이제 9월이 남아 있고 11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통화 정책들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상황 하에서 포지티브하게 얘기가 되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할 것 같고 인하를 그래서 한 번 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선거랑 그다음에 FOMC 미팅이랑 하루 차이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 내에서 FOMC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진짜로 뭐 경기가 너무 나빠지거나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개표하고 있는데 인하를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실적들 나오고 그런 이제 실업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3번 정도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 더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결국 25bp가 됐어요. 15bp가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FOMC와 BOJ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임팩트가 다 있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상태를 얘기한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 이제 150엔대 밑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5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5엔까지는 뭐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24년도에 BOJ가 이제 페드처럼 FOMC처럼 미팅에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물가 전망이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런 걸 해줬는데 24년도에는 2.5, 25년도에 2.1, 26년에 1.9 이러면서 약간씩 이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BOJ도.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높아요. 과거에 보시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상승을 해서 2.6까지 올라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8% 갔던 게 3.3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인플레이션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양쪽 고용 쪽도 우리가 이제 보겠다, 인플레이션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 환율들이 결정이 되고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도 일어나고 그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중소형주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옌캐리 트레이드가 145엔이나 148엔 이렇게 계속 엔화가 강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장률이에요.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9,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의 GDP가 큰 나라가 2.9%의 성장을 계속 하는데 반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보셔서 일본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라고 보지 않으면 강세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통신 장비 쪽입니다.
네, 일단 하나증권에서 발언한 이게 리포트고요. 통신장비 with 트럼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는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다시 한 번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장비 업계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대선 승기를 잡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신장비 업종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통신장비 업계가 조금 더 희망 회로가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고요. 반면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잡을 경우에는 좀 통신장비 업계를 한 번 더 살펴볼 이렇게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를 가정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통신장비 업계는 청신호가 불어올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이 이유는 과거에 답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되돌아볼 경우에는 2018년 5G가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국가 안보 우려와 또 경제 및 기술 경쟁, 지식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있었습니다. 2023년 말에도 세계 각국 간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다시 한 번 더 재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IoT,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경우에는 5G 어드밴스드가 도입이 된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물 인터넷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이 인터넷을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5G에서 조금 더 개선된 버전이 도입이 돼야지 이렇게 IoT 기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에 앞서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G 어드밴스로 시작하는 이 IoT 기술에도 굉장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지금 AI 하면은 미국이 가장 강자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oT 기술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5G 어드밴스드의 도입에 굉장히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화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는 2024년에 5G 어드밴스드 장비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는 무조건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내년 초까지는 5G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상용화를 시킬 것이다라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5G 어드밴스드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ICT 패권 경쟁이 다시 한 번 더 2019년처럼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AI와 IoT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데 여기서 데이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IoT 기술을 위해서는 AI가 한 번 더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주파수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분명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이 또 새로운 주파수에 투자하는 조건, 한마디로 너네 주파수에 대해서 너네 한번 경매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AI가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하게 된다면요. AI가 IoT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미국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를 통해서 IoT 시장을 지배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것을 목표점으로 잡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두뇌, 한마디로 핵심으로 잡고 있고 5G는 혈관, 5G를 통해서 IoT 기술까지 굉장히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정말 강한 전망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대선에서 이렇게 승기를 잡아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게 글로벌 통신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붐이 일어날 것이고 한 번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오전 3시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8회 연속 동결됐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글로벌 마켓을 리뷰하고 8월 글로벌 증시 전망까지 짚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률은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파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방송됩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